여러분, 저는 사실 키가 167인데요. 제 키에 가장 어울리는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근육은 얼마나 있어야 보기 좋을까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한쪽에서는 피지컬 100, 솔로 지옥처럼 핫바디의 세상이 있다면 또 한쪽에서는 뼈말라가 되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를 먹는 프로 아나의 세상이 있다고들 합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떤 몸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오늘 이얼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몸을 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프로 아나 현상 혹은 프로 아나족 이야기입니다. 프로 아나라는 건 찬성을 뜻하는 접두사 프로랑 거식증을 뜻하는 아노렉시아에서 아나를 따서 합성한 단어인데요. 극단적으로 마른 몸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식증을 동경하고 마른 몸에 집착하는 집단 커뮤니티다 라고도 할 수 있죠. 최근의 뉴스를 보시면 10대들 사이에서 키 뺀 몸, 그러니까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치가 얼마다, 뼈말라가 되도록 하고 싶다라면서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동경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걸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뼈가 보이는 마른 몸을 갖기 위해서 SNS에서 각자 현재 체중, SW라고 하더라고요. 그 현재 체중이랑 목표 체중을 공유하고 마른 걸로 유명한 K-팝 아이돌들의 사진을 이게 자극자리다 라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비법으로 씹뱃, 씹고 뱉기, 먹토, 먹고 토하기, 폭토, 폭식하고 토하기 등 이런 일상들을 공유한다 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관련 검색을 해보면 개학 전 몸무게 목표가 몇 킬로다, 학교에서 급식을 티 안 나게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공유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통계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에서 섭식장애 환자들은 더 많아지고 연령은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식에 대한 불안으로 설사약이나 이뇨제 등 약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구토 같은 제거 행동을 하는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총 11,6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 여성 환자만 10,000명이 넘어서 수치로 보면 남성 환자보다 여성 환자가 13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로 보면 20대 여성이 44%로 가장 많고요. 10대 여성도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당사자분을 직접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과 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업자 곽예인입니다. 예인님이 맨 처음에 섭식장애가 시작됐던 계기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아이돌에 대해서 꿈을 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좋은 기회로 좀 빠르게 데뷔조에 발탁이 되었고, 다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노래 실력이나 춤 실력이라기보다는 데뷔를 하려면 키 빼기 120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야지만 데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163cm 였는데 키가, 그러니까 43kg의 몸무게를 준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 섭취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었어요. 가장 심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서 음식 섭취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폭식이 동반이 되고 나의 신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좀 강박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몸무게를 재고 둘레를 재고 거울을 보면서 뭔가 확인을 하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신체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해져서 타인과 접촉 이후에 손을 너무 많이 씻는다든지 내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뭔가 완벽한 통제 안에 두어야 마음이 놓인다든지 하는 등으로 번지기도 했었어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몸무게가 일정 몸무게 이하로는 잘 빠지지 않잖아요. 몸이 유지해야 맞아요. 되는 건강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45kg까지는 살을 뺐는데 그 이후로는 살이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몸이 뭔가 활동을 멈추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리불순이 오고 뭔가 몸에 멍이 많이 든다든지 계속 잠을 자지 않으면 생활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힘이 들었고요. 그랬는데 한번 샤워를 하다가 기절을 했어요. 근데 깨고 나니까 2시간 정도 지나 있었고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거죠. 와, 이대로 가다 보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인님이 방금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욕 억제제, 변비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20대 때 체중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0kg를 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판매 중지된 식욕 억제제를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 약이 널리 쓰이고 있고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또 문제인데요. 저 역시 제가 먹던 식욕 억제제가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게 판매되던 약이었지만 지금은 판매 중지 상태거든요.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던 다이어트 약들이 몇 년 뒤에 부작용이 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매 중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리덕틸이죠. 리덕틸은 식사할 때 포만감을 줘서 식사량을 줄이고 지방세포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로 한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도 1위를 했던 약입니다. 1997년에 미국 FDA 승인이 됐고요. 전 세계에 처방 건수만 2천만 건이 넘게 처방됐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 약이었는데요. 이 약이 나중에 보니까 심혈관계 질환이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2012년에 판매 중지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 억제제가 마약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나비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건강한 몸 이퀄 뭔가 정돈된 몸, 핏한 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2030들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약을 복용하거나 절식과 폭식을 반복하다가 섭식 장애로까지 질환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많다라고 합니다. 또 10대 같은 경우는 부모가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직접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자녀에게 주는 사례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전문가분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요. 또 섭식장애 연구를 하는 섭식장애 정신건강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보고 싶었던 건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랑 섭식장애는 어떻게 다른가? 섭식장애로 진단을 받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궁금했는데요. 다이어트로 시작하다가 점차 진행되어서 섭식장애로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다이어트와 섭식장애는 다른 상태예요. 섭식장애는 정신질환이죠. 이제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선 경우가 섭식장애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체중이 감소한 거식증, 의학적으로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체질량 지수가 정상 체중보다 현격히 낮은 경우를 병으로 진단하기도 하지만 단독으로 진단을 하기보다는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같이 동반하고 있을 때 진단을 하게 되죠.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나비약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변비약 같은 걸 이제 어둠의 경로로 구입하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많은 식욕 억제들에서 교감신경 자극제, 흥분제 이런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 인터넷 직구라던가 부적절한 처방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접근이 쉽게 되어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요.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간 그 식욕 억제제는 오랫동안 복용하거나 혹은 청소년들이 복용했을 때 환시, 환각, 그리고 피해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뇌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종의 중독 증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섭식장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의 치료들을 병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섭식장애는 특징적으로 비약물적인 치료가 가장 우선이 되는 질병이고요. 조기에 치료를 적절히 받는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게 희망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질환입니다. 2016년도부터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실손보험의 대상이 되는데 섭식장애는 실손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실손보험에 섭식장애가 포함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섭식장애는 사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이고 흔한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유병률 조사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황 파악을 위한 유병률 조사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섭식장애는 초기에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정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10대들이 아이돌을 동경해서 뼈말라가 되고 싶은 걸까? 그게 정말 전부일까?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싶은 게 전부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한때 식욕 억제제를 먹고 47kg를 유지하려고 계속 굶고 토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던 건 엄밀히 말하면
말하자면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섭식장애가 정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마른 몸을 갖고 싶어서 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직접 섭식장애를 겪어온 당사자이면서 이런 미디어들의 섭식장애의 납작한 해석에 반기를 드는 분도 계셔서 이분께도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내 첫 회 섭식장애 인식주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박진희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의 프로아나 이야기들이라던가 10대들이 이제 뭐 K-팝 아이돌을 선망해서 뭐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가 궁금한데요.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서 그 솔루션을 찾는다면 부모님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아니면 학교 안에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갖출까? 선생님들께 어떻게 교육 세션을 마련할까? 이런 쪽부터 생각을 하게 마련일 텐데, 프로아나 SNS 그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그것부터 보도를 한다는 건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보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정상적인 사회에서 봤을 때는 부도덕한 집단에 속하니까. 근데 그 커뮤니티 자체는 그 내부적으로는 순기능도 하는 게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 지지적인 역할을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자기의 힘든 마음이라든가 병적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곳이 없어요.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절박하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을 거의 뭐 마약과의 전쟁 뭐 이런 것처럼 적대시하는 거 자체로는 솔루션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친구들을 더 고립시키는 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팟캐스트 말하는 몸에서 들었던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10대 때 섭식장애를 겪은 분의 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보통 청소년 시절에 섭식장애가 시작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 시작되는 이유가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때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몸을 통제하는 거였고, 그때 나를 괴롭히고 가두는 방식으로 섭식장애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나를 비하하고 욕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나를 통제 안에 두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섭식장애 당사자분들이 이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몸을 통제하려고 하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같이 던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뼈가 보이는 자극적인 사진에 관심을 보이고 사람들이 집중하는 만큼 그 당사자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창시절만 되짚어봐도 친구들과의 주 대화의 주제는 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뭔가 여성이나 퀴어같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위치성을 가졌다면 이미 그 섭식장애의 어떤 스펙트럼 위를 걷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어린 시절부터 뭔가 프레이밍된 아름다운 몸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 섭식장애라는 것 안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여전히 섭식장애 굴레 안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들을 향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뭔가 생명을 포기하는 이들처럼 그려지잖아요, 미디어 안에서. 근데 그 섭식장애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어리석어서 섭식장애 환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게 어떤 칭찬이든 비난이 됐던 섭식장애 환자들에게 어떤 말을 얻는 것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열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이열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열지는 지금 시계를 다시 되돌렸을 때 딱 멈춰서 꼭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코너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시리즈다, 기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997년 IMF, 1993년 수능,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까지 다뤘고요. 그리고 오늘은 2023년 섭식장애와 프로아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